요즘 이상하게 오후 3시만 되면 마음이 허전해져요. 햇살은 예쁘고 커피향은 퍼지는데 그 속에 있는 저는 늘 어딘가 비어 있거든요. 딸은 학교에 가 있고 남편은 회사에 있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가만히 앉아 창밖을 멍하니 보고 있죠. 예전에는 이런 시간이 좋았어요. 혼자만의 여유랄까 책을 읽고 차를 마시며 숨을 고르는 시간. 그런데 요즘은 그 고요함이 무겁고 답답하게 느껴져요. 숨을 쉬고 있지만 살아있다는 감각은 없어요. 저는 36입니다. 전직 아나운서였고 지금은 전업주부예요. 28배 결혼해서 지금 결혼 8년 차, 딸은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남편은 대형 로펌 변호사예요. 일에선 야무지고 명석한데 가정에서는 솔직히 말하면 무심해요. 딸에게도 저에게도 한 집에 있지만 대화 없이 그냥 존재만 함께하는 느낌이에요. 저는 그 무관심에 익숙해지려 노력했어요. 그래도 딸이 웃어주니까 그 웃음 하나로 하루를 버텼죠. 하지만 사람이란 게 그렇더라고요.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고 필요한 존재로 느껴지고 싶어요. 저도 그랬어요. 어느 날 동네 커뮤니티에서 요가 수업 공지를 봤어요. 아무 생각 없이 클릭했고 그냥 움직여야겠다는 마음으로 등록했죠. 처음 수업에 들어갔을 때 그 사람이 거기 있었어요. 요가 강사 도윤 씨. 34쯤 되어 보였고 깔끔한 옷차림에 차분한 말투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자세 무리하지 마시고 편하게 따라오세요. 그가 제 옆을 지나가며 말했을 때 괜히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그때는 그냥 낯선 공간에서의 긴장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수업이 끝나고 그가 생수병을 건네며 말했어요. 처음이신데 유연성 좋으시네요. 이전에 운동 많이 하셨나 봐요.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말했죠. 예전에 방송할 때 이미지 관리 때문에 이것저것 해봤죠. 혹시 아나운서셨나요? 역시 말투가 다르시더라고요. 그 짧은 대화에서 이상하게 마음이 풀렸어요.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느낌, 그게 오랜만이었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괜히 거울을 봤어요. 화장이 지워진 얼굴에 땀이 번졌는데도 왠지 낯설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나를 본 그 순간이 자꾸 생각났어요. 남편은 퇴근 후 늘 하던 대로 말했어요. 밥은? 그게 우리가 나눈 전부였어요. 딸은 방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저는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어요. 그런데 문득 도윤 씨의 말투가 떠올랐어요. 자세 무리하지 마세요. 숨 고르세요. 그 짧은 말이 그렇게 오래 남을 줄 몰랐어요. 누군가 내 몸을, 마음을 살펴준다는 느낌.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그날 밤 거실 불을 끄고 방에 들어가려다 잠시 소파에 앉았어요. 조용한 집 안에서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이건 그냥 새로운 만남이니까 설레는 걸까? 아니면 내가 진짜 외로웠던 걸까? 대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다만 확실한 건 하나였어요. 나는 그 사람의 다음 수업이 기다려졌다는 것이죠. 그날 이후로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오후 3시는 저에게 작은 설렘이 되는 시간이었어요. 요가 매트 위에 앉기 전부터 가슴이 두근거렸고 그 사람의 편하게 하세요라는 말이 들리면 왠지 모르게 긴장이 풀렸어요. 도윤 씨는 지나치게 친절하지도 딱히 특별한 제스처를 하는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의 말투 하나하나가 마음을 톡 건드리더라고요. 어디가 아프냐고 묻는 말도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간다고 말할 때도 그냥 따뜻했어요. 그날은 수업이 일찍 끝났어요. 다른 사람들은 서둘러 나가고 저 혼자 매트 정리를 하고 있었죠. 그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어요. 지수님, 요즘 어때요? 별 뜻 없는 인사 같았지만 그 물음에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그냥 뭐, 늘 그렇죠. 아이 학교 보내고 집안일 하고 또 다음 날 준비하고요. 지치죠. 계속 반복되니까. 가끔은 내가 없어도 이 집이 잘 굴러갈 것 같다는 생각 들어요.
말하고 나니 좀 민망했어요. 그런데 도윤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저도 그래요. 저희 집도 비슷해요. 대화는 점점 줄고 같이 있는 시간도 줄고 그냥 같이 사는 사람이라는 느낌이에요. 그의 고백에 놀랐어요. 그도 나와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게 위안이 되면서도 어딘가 위험했어요. 공감은 너무 쉽게 선을 무너뜨리니까요.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2년 반 됐어요. 아이는 5살이고요. 저희 딸은 8살이에요. 처자이라 그랬는지 온 신경을 다 쏟았죠. 그러고 보니 남편하고는 밥 한 끼 제대로 먹은 기억이 없네요. 그는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되게 비슷하네요. 그 말이 그날 하루 종일 머릿속에 남았어요. 집에 돌아오니 남편은 늦게 들어왔고 딸은 방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오늘도 늦었어? 응, 회의가 길었어. 그게 대화의 전부였어요. 샤워를 마치고 거실에 앉아 있는데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오늘 수업 잘 들으셨어요? 오늘 유난히 피곤해 보이시던데요. 갑작스레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이런 메시지가 누군가에게는 별것 아닐 수 있지만 저에겐 오랜만에 받은 안부였어요. 답장을 할까 말까 한참 고민했어요. 그러다 결국 짧게 보냈죠. 수업 덕분에 조금 나아졌어요. 고마워요. 그는 바로 답했어요. 지수님, 아이 있는 엄마 같지 않으세요? 항상 단정하고 밝아서요.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 깊이 박혔어요. 아이 있는 엄마 같지 않다니. 그 말이 칭찬이었는지 아니면 무슨 뜻이었는지 혼란스러웠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았어요. 그날 밤 남편은 딸을 안아주지도 않고 바로 방으로 들어갔어요. 딸이 물었어요. 아빠는 나 안 좋아해? 저는 대답 대신 아이를 안고 말했어요.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한 거야. 하지만 저도 그 대답이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 순간에도 머릿속엔 도윤 씨의 말이 떠올랐어요. 항상 단정하고 밝으세요. 그 말이 자꾸 반복되니까 나도 모르게 웃음이 새어나왔어요. 그리고 그 웃음 뒤에 남겨진 감정은 죄책감이 아니라 이상하게 따뜻함이었어요.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이게 진짜 위험한 감정일까? 아니면 그냥 외로운 사람끼리 나눈 위로일까? 하지만 내 심장은 이미 어느 쪽인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날은 유난히 날씨가 좋았어요. 바람도 적당했고 햇살도 따뜻했죠. 요가 수업 중에도 몸이 유연하게 잘 풀렸고 기분도 괜찮았어요. 수업이 끝나고 매트를 정리하는데 도윤 씨가 말했어요. 오늘 표정이 좋아 보이세요. 그 말에 웃으며 대답했죠. 요즘 날씨 때문인가 봐요. 그가 말없이 웃었는데 그 미소가 참 오래 남았어요. 밖으로 나왔는데 제가 먼저 말했어요. 시간 괜찮으시면 커피 한 잔 할래요? 그가 잠시 놀란 듯 보였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오늘 같은 날엔 커피 한 잔이 딱이죠. 근처 조용한 카페에 들어갔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죠. 대부분은 아이 이야기였어요. 어디 유치원 보냈는지, 숙제는 어떻게 시키는지. 별거 아닌 대화였는데도 저는 이상하게 편했어요. 그가 말했어요. 이상하게 지수님이랑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제가 되는 느낌이에요. 그 순간 제 손끝이 컵 가장자리를 따라 돌고 있었는데 그의 손이 조심스럽게 제 손등을 살짝 스쳤어요. 바로 거두긴 했지만 전 그 감촉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어요. 몸이 굳었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그는 작게 말했어요. 죄송해요. 무례했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거절하지도 피하지도 않았죠.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내가 멈출 수 있었던 타이밍은 이미 지나갔다는 걸요. 그날 저녁 남편은 회식이라며 늦는다고 했고 딸은 친정에 가 있던 날이었어요.
혼자 있는 집이 너무 조용해서 괜히 TV를 켜놓았어요. 그러다 문득 그날 도윤 씨의 손끝이 다시 떠올랐어요. 그 짧은 순간이 이렇게 오래 남을 줄 몰랐어요. 불을 끄고 누웠는데 마음이 복잡했어요. 이건 정말 위로였을까? 아니면 감정이었을까? 내가 더 이상은 안 된다고 말해야 했던 걸까? 그때 도윤 씨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오늘 고마웠어요. 말은 못했지만 그 시간 정말 소중했어요.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 답장을 보냈어요. 저도요, 이상하게 그 시간이 계속 떠오르네요. 보내고 나서도 후회는 없었어요. 그저 다음 만남이 기다려졌을 뿐이에요. 그리고 알았어요. 나는 지금 아주 조심스럽게 경계를 넘고 있다는 걸요. 요가 수업이 끝난 어느 날 딸이 갑자기 열이 나서 학교에서 조퇴했어요. 가방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부축해서 집으로 데려왔죠. 그날따라 아이의 얼굴이 유난히 창백해 보였고 이마를 짚었을 때 심장이 철렁했어요. 병원에 다녀오고 약을 먹이고 아이가 겨우 잠들었을 때 휴대폰 알림이 울렸어요. 오늘 안 오셔서요. 무슨 일 있으신가 해서요. 순간 이상하게 뭉클했어요. 남편은 아이 아픈 걸 알면서도 아무 연락이 없었거든요. 출근하면서 잘 좀 챙겨 한마디 남기고 끝이었어요. 딸이 좀 아파서요. 병원 다녀오느라 못 갔어요. 아이 있는 엄마 같지 않으세요? 항상 단단하고 밝아서요. 정말 대단하세요.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아이 있는 엄마 같지 않다는 말.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어요.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따뜻했어요. 다음 날 도윤 씨가 먼저 수업 끝나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수님, 어제 마음이 안 좋았어요. 걱정되더라고요. 그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어떻게 아이는 괜찮아요? 네. 열은 좀 내렸어요. 그래도 지수님 표정이 좀 안 좋네요. 혹시 무리하시는 건 아닌가 해서요. 그 짧은 대화 안에 담긴 걱정이 남편과 나눈 대화 100마디보다 더 깊게 다가왔어요. 우리는 근처 벤치에 앉아 따뜻한 음료 하나씩 들고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어요. 햇살이 부드럽게 떨어지고 있었고 사람들은 다 바쁜 걸음으로 지나갔어요. 그 틈 속에 우리는 잠시 멈춰 있었던 거죠. 그가 말했어요. 아내랑은 이제 거의 말을 안 해요. 서로 피하고 서로 피곤하고 그냥 그렇게 버텨요. 저희도 비슷해요. 저랑 남편도 거의 대화가 없어요. 집에 사람이 있다는 느낌만 나요. 그 말을 하면서 왜인지 모르게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그 앞에서는 울고 싶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나를 약한 사람으로 보게 되지 않길 바랐거든요. 그날 밤 남편은 야근이 끝나고 새벽에 들어왔어요. 저는 깨 있었지만 자는 척했죠. 그는 조용히 샤워하고 나와 그대로 침대에 누웠어요. 우린 서로 등을 진 채 한마디 말도 없이 그 밤을 넘겼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도윤 씨에게 먼저 메시지를 보냈어요. 다음 수업 후에 잠깐 걸을래요? 같이 바람 좀 쐬고 싶어서요. 그는 바로 답했어요. 좋아요, 기다릴게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이게 단순한 공감이 아니라 점점 감정으로 변하고 있다는 걸요. 우린 이미 금이 간 일상 속에서 조심스레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날은 토요일이었어요. 딸은 친구 집에서 놀다가 할머니 집으로 갔고 남편은 지방으로 출장을 간 날이었죠. 혼자 있는 집은 괜히 더 조용하게 느껴졌고 허전함은 평소보다 훨씬 짙었어요. 그때 도윤 씨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오늘 저녁 시간 괜찮으세요? 같이 식사 어때요? 한참 망설이다가 결국 짧게 답했어요.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우리는 조용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만났어요. 사람이 많지 않아 오히려 마음이 편했어요. 식사 내내 대화는 자연스러웠고 웃음도 많았죠. 그가 말했어요.
지수님은 참 묘한 사람이에요. 말없이 있어도 편한 사람,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 말을 오래도록 마음속에 새기고 있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우리는 잠시 근처 공원을 걸었어요. 늦은 저녁 바람이 차가웠지만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그리고 그날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혹시 잠깐 커피 한 잔 더 하실래요? 가게들은 대부분 문을 닫은 시간이었고 우리는 무심코 모텔 옆에 있는 1층 커피숍으로 향했죠. 그런데 자리가 없었고 도윤 씨가 문득 말했어요. 그냥 조용히 이야기만 좀 하고 싶어요. 방 하나 잡고 잠깐 앉아 있다 갈까요? 그 말에 망설였어요. 정말 오래 망설였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잠깐이면. 프런트에서 키를 받는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순간의 판단이었을지도 모르지만 그게 결국 모든 걸 무너뜨릴 결정적인 실수였죠. 방에 들어서자 공기는 묘하게 무거웠어요. 우린 침대 옆 작은 테이블에 앉아 말없이 커피를 마셨죠. 그러다 그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지수님, 이건 제가 원했던 순간이에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멈추자면 멈출 수 있어요. 당신 마음이 중요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손을 빼지도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그 순간 모든 선이 무너졌어요. 모든 이유가, 모든 변명이 순간적으로 사라졌어요. 그리고 우리는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상을 이어갔어요. 저는 여전히 딸을 학교에 보내고 요가복을 챙겼고 도윤 씨는 변함없이 센터에서 수업을 진행했죠. 하지만 제 마음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와 시선을 마주칠 때마다 심장이 요동쳤고 손끝이 스칠 때마다 전율이 일었어요. 모든 게 예민해졌어요. 그와 나눈 메시지, 그가 보낸 짧은 음성. 지수님, 오늘도 보고 싶었어요.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무관심하던 사람이 갑자기 폰 좀 줘봐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왜? 갑자기 전화가 끊겨서. 잠깐만. 그 짧은 순간에도 저는 메시지를 지우고 사진첩을 정리했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었어요. 들킬까봐, 무너질까봐. 그날 밤 남편은 묘하게 조용했어요. 식사 중에도 말이 없었고 딸이 무슨 얘기를 해도 반응이 없었어요. 분명히 뭔가 눈치챈 눈빛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도윤 씨가 말했어요. 지수님 조심해야 해요. 제 아내 이상하리만큼 조용해요. 저녁마다 핸드폰을 유심히 보더라고요. 순간 식은땀이 났어요. 그가 말했어요. 사실 몇 통의 음성을 저장했어요. 지수님 목소리. 그냥 듣고 싶을 때 듣고 싶어서요. 그 말이 이상하게 무섭게 느껴졌어요. 우리가 나눈 말들, 그 따뜻했던 표현들이 이제는 증거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말이죠. 그날 밤 남편이 현관에 들어서며 말했어요. 지수야, 폰 위치 기록, 너 알지?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남편은 이미 다 확인한 얼굴이었어요. 며칠 전 내가 도윤 씨와 함께 있었던 그 모텔 근처에 있었던 기록까지. 남편은 모두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이라도 말해, 누구야? 그 말에 입이 열리지 않았어요. 눈물이 핑 돌았고 입술이 바르르 떨렸어요. 그리고 그 순간 도윤 씨에게서 문자가 도착했어요. 지수님, 우리 이대로는 안 돼요. 더 늦기 전에 정리해야 해요. 아니면 우리 도망칠까요? 저는 그 메시지를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들고 남편을 마주봤어요. 그 눈빛에 담긴 실망과 배신감, 그리고 슬픔이 제 마음을 후벼 팠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와의 일이 후회되지는 않았어요. 아직은, 정말 아직은 그 사람을 놓을 수 없었어요. 남편은 더 이상 말로 따지지 않았어요.
대신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서늘하고 조용했지만 그 안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며칠 동안 아무 말 없이 지냈어요. 평소처럼 아침밥을 차리고 아이를 등교시키고 남편은 출근을 했죠. 하지만 모든 게 가짜 같았어요. 그날 밤 남편이 처음으로 제게 물었어요. 지수야, 솔직히 말해줘.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 그 요가 강사 맞지?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저는 입을 떼지도 못했고 그저 고개만 숙였어요. 그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우리의 결혼 생활은 아무런 고성도 없이 조용히 무너졌어요. 며칠 후 누군가 초인종을 눌렀어요. 현관을 열자 그가 있었어요. 도윤 씨였죠.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지수님, 혜진이 다 알아버렸어요. 저랑 당신 다요. 순간 숨이 막혔어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짐 싸서 나가래요. 이혼하자고 했어요. 아이도 두고. 그의 눈엔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그 후회가 나 때문인지 자신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그가 말했어요. 이젠 이렇게 숨지 말고 같이 가요. 우리 둘만의 삶 시작하자고요. 그 말은 달콤하면서도 무서웠어요. 나는 모든 걸 잃었고 이제 남은 건 그 사람 하나였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가방을 쌌어요. 옷 몇 벌, 지갑, 휴대폰 그리고 결혼 사진을 찢어서 버렸어요. 현관문을 나설 때 딸의 운동화가 눈에 들어왔어요. 순간 눈물이 쏟아졌지만 고개를 돌리고 나왔어요. 도윤 씨는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조용히 제 가방을 받아들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우리가 함께면 돼요. 그 말이. 그때는 진심인 줄 알았어요. 우리는 서울을 떠났어요. 멀리 가지는 않았어요. 도윤 씨가 친구 이름으로 얻은 원룸에서 둘이 함께 지내기 시작했죠. 처음 며칠은 마치 여행 같았어요. 작은 방, 냉장고에 넣은 맥주, 서로의 손길. 도망쳤다는 현실이 오히려 해방처럼 느껴졌어요. 그는 웃었고 저도 웃었어요. 서로가 전부인 듯 그렇게 하루를 채웠어요. 지수님은 이제 제 전부예요. 그의 말이 뼈에 새겨지는 듯 했어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현실은 아주 다른 얼굴을 드러냈어요. 그는 수업도 없고 직장도 없고 아이와도 연락을 끊었어요. 일단 여기선 조용히 지내자. 그 말이 반복될수록 내 마음은 불안해졌어요. 돈은 점점 바닥을 드러냈고 냉장고는 비어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계속 잠이 오지 않았어요. 새벽마다 핸드폰을 켰다가 껐고 딸 사진을 보며 울음을 참았어요. 남편에게 문자가 하나 와 있었어요. 딸은 잘 지내, 더는 찾지 마. 그 짧은 문장이 칼처럼 날아왔어요. 나는 이제 딸의 엄마가 아니라 한 남자의 도피처일 뿐이었어요. 도윤 씨는 점점 말이 없어졌어요. 혼잣말을 하거나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기만 했어요. 우리 이래도 되는 걸까? 내가 조용히 물었어요. 그 순간 처음 보았던 그 따뜻한 눈빛은 없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우리는 사랑을 한 게 아니라 현실에서 도망친 두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나는 다시 혼자가 되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도윤 씨가 없었어요. 현관 앞에 놓인 그의 신발이 사라졌고 옷걸이에 걸려있던 그의 재킷도 보이지 않았어요. 책상 위에는 짧은 메모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생각 정리 좀 하고 올게. 며칠 혼자 있고 싶어.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가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나는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손에 쥔 채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무의식적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손이 멈췄어요. 이젠 누구에게도 돌아갈 곳이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날 오후 문 앞에 관리실 직원이 찾아왔어요. 이 방 다음 주까지 비워주셔야 해요. 계약자랑 연락이 안 되네요. 순간 심장이 철렁했어요. 그가 도망간 건 아닐까?
나 혼자 버려진 건 아닐까? 짐을 쌌어요. 갈 곳이 없었어요. 친정에도 친구에게도 연락할 수 없었어요. 겨우 찾은 모텔방에서 몇 날 며칠을 울며 버텼어요. 전화도 메시지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폰으로 날라온 한 통의 메시지, 바로 내용 증명.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 통보서. 발신인은 남편이었어요. 순간 손에서 봉투가 떨어졌어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어요. 숨이 막히고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남편은 진심이었구나. 정말로 날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였구나. 그날 밤 뉴스에 익명의 제보가 떴어요. 전직 방송인 유부남 요가 강사와 불륜 후 가출. 이름은 가려졌지만 나라는 걸 아는 사람은 다 알겠더라고요. 친구에게서 온 마지막 문자. 지수야, 이건 아니지.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모든 게 무너졌어요. 일도 사람도 이름도 내가 쌓아온 전부가. 그날 밤 나는 거울을 봤어요. 눈은 퀭하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어요. 이게 내가 사랑을 해서 얻은 얼굴이었나. 사랑이 아니라 파멸이었어요. 전 직장 PD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전화기를 들자마자 그가 말했어요. 지수 씨, 기사 봤어요. 미안하지만 복귀 얘긴 접자. 위에서 말이 많아요. 무슨 말인지 다 알겠더라고요. 전직 아나운서가 불륜으로 기사화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모든 게 끝났어요. 언론은 사람을 띄우는데도 끌어내리는데도 주저함이 없다는 걸. 그제서야 실감했어요. 지인들은 하나둘 연락을 끊었고 SNS 계정엔 비난 댓글이 달렸어요. 아이는 무슨 죄야.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중 생활했다는 거 다 들었어. 내로남불의 끝판왕. 그 말들이 날카로운 유리조각처럼 날아들었어요. 한때 팬이었던 시청자들의 냉소, 함께 일했던 동료의 조롱,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연락을 끊은 친구들까지 모두가 등을 돌렸어요. 그런데 가장 아픈 건 도윤 씨에게서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는 거였어요. 그 사람이라면 적어도 내가 무너질 때 곁에 있어줄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는 사라졌고 내게 남겨진 건 고소장, 언론 보도 그리고 비난뿐이었어요. 남편은 변호사를 통해 양육권 포기 요구와 함께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접수했어요. 난 변명도 못했어요. 내가 잘못한 게 맞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엄마로서, 아내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의 자리를 하나씩 잃어갔어요. 누군가에게 기대어 살았던 그 불안정한 사랑이 이렇게 무거운 값을 치르게 될 줄은. 그땐 몰랐어요. 그저 도망치고 싶었던 마음이었어요. 그냥 위로받고 싶었던 거였는데, 이제는 그 위로조차 누군가의 증오가 되어 돌아오고 있었어요. 요가 센터는 더 이상 문을 열지 않았어요. 그곳이 내게 처음 설렘을 안겨준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낯선 폐허처럼 느껴졌어요. 프런트에는 A4 용지 하나가 붙어 있었어요. 운영 종료 안내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 후 지인들이 모두 연락을 끊었어요. 예전에 친했던 친구마저도 내 메시지를 읽고도 답하지 않았어요. 그나마 연락하던 사람도 너 지금은 좀 가만히 있는 게 좋겠다 라며 조심스럽게 선을 그었어요. 딸은 남편이 키우고 있었고 나는 더는 면접권조차 행사하지 못했어요. 남편 쪽에서 정서에 해가 될 수 있다는 진술서를 냈고 나는 그 말을 반박할 수 없었어요. 한 번 어린이집 앞에서 몰래 딸을 지켜봤어요. 분홍색 가방을 메고 뛰어오는 모습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 애가 엄마를 찾을 때 나는 거기서도 숨을 죽이고 있어야 했어요. 그날 밤 모텔방에서 텅 빈 냉장고 문을 열다가 갑자기 울음이 터졌어요. 혼자였어요. 모든 게 무너졌다는 걸 그제야 완전히 실감했어요. 지수야, 너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사랑한다고 믿었던 그 사람도 믿고 지냈던 사람들도 모두 사라졌는데 남은 건 나 하나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나조차 이제는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이게 사랑의 결과라면 나는 다시는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겠다고 처음으로 다짐했어요. 도윤 씨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와 함께 나왔던 원룸, 그가 마지막으로 남겼던 메모, 그 모든 게 거짓 같았어요. 처음엔 걱정했어요.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아내에게 잡혀 억지로 어디 끌려간 건 아닐까.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건 그냥 나 혼자만의 착각이었단 걸 알게 됐어요. 어느 날 우연히 도윤 씨의 아내인 혜진 씨와 마주쳤어요. 그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말했어요. 그 사람 당신이 처음이 아니에요. 숨이 막혔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결혼 전에 2번이나 불륜이 있었어요. 저는 알면서도 그냥 결혼했죠. 사람은 안 바뀌더라고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그 사람 당신한테도 언젠간 돌아온다고 약속했겠죠? 그녀는 코웃음을 치고 돌아섰어요. 모든 게 무너졌어요. 그가 내게 했던 모든 말, 지수님은 특별해요. 당신 없인 못 살아요. 그 말들이 다 다른 사람에게도 했던 말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속이 뒤집어지는 기분이었어요. 나는 그를 사랑했던 게 아니라 그가 만든 환상에 빠졌던 거였어요. 그날 밤 거울을 봤어요. 내 눈이 너무 낯설었어요. 사랑받고 싶었던 마음이 어리석게 느껴졌어요. 그 하나만 바라보고 모든 걸 던졌던 나 자신이 너무나 초라했어요. 그는 사라졌고 나는 남겨졌어요. 사랑이라고 믿었던 건 그 사람에게는 그저 반복된 장면 중 하나였을지도 몰라요. 정말 처음부터 사랑 같은 건 없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날 이후로는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아무 일도 안 했고 아무도 만나지 않았고 그저 눈만 뜨고 숨만 쉬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비쳐도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가 들려도 세상과 나 사이에는 두꺼운 유리벽이 있는 것 같았어요. 도윤 씨가 떠난 뒤 나는 정신과를 찾았어요. 우울증, 불안장애, 수면장애. 의사는 약을 건넸고 나는 그 약을 꾸역꾸역 삼켰어요. 무기력함이 뼛속까지 퍼졌어요. 샤워도 하지 않았고 식사도 하루 한 끼면 충분했어요. 가끔 딸의 사진을 보며 손끝으로 화면을 문지르듯 만지곤 했어요. 그때 그 애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엄마, 나 좋아해? 그럼 엄청 좋아하지. 지금 그 아이가 다시 묻는다면 나는 아무 말도 못할 것 같았어요. 그 질문 앞에 나는 엄마가 아니라 도망자였으니까요. 한날은 정신과 상담 중에 의사가 말했어요. 지금 겪고 있는 감정 당연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당신이라는 사람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박혔어요. 회복. 그게 될 수는 있을까? 나는 나를 버렸고, 내 가정을 버렸고, 아이를 버렸고, 심지어 그 사람에게도 버림받았어요. 그런데도 나는 살아있었어요. 죽지 않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숨을 쉬고 있었어요. 그건 뭘까? 쳐버릴까? 아니면 기회일까? 그날 처음으로 창문을 열었어요. 바람이 들어왔고 나는 눈을 감았어요. 냄새가 났어요. 따뜻하고 쿰쿰한 봄 냄새였어요. 그 냄새가 낯설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아직은 모든 걸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대로 끝나고 싶지는 않았어요. 법원에 출석한 날 하늘은 이상하리만큼 맑았어요. 재판정은 조용했고 판사의 목소리는 무덤 같았어요. 피고인 윤지수는 민법 제840조 및 제843조에 따라 혼인 파탄의 주된 귀책 사유자로 판단됩니다. 숨이 턱 막혔어요. 판사는 이어서 말했어요. 원고 서진우의 청구를 인용하여 양육권은 원고에게 부여하며 피고는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 짧은 문장들이 내 지난 8년의 결혼 생활을 갈라놓았어요. 나는 이제 딸의 법적 보호자가 아니었고 전 남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할 상간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들은 또 하나의 소식. 도윤 씨 역시 이혼 소송에서 패소했고 친권 제한과 재산 분할로 모든 것을 잃었다고 했어요. 그의 아내 혜진 씨가 끝까지 물고 늘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누군가에게 그건 복수였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제게는 그저 결과였어요. 감정이 개입될 틈도 없었어요. 법정 밖을 나오자 햇빛이 따가웠어요. 햇살이 아니라 죄의 무게 같았어요.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듯한 느낌. 그날은 유난히 더 심하게 느껴졌어요. 신문엔 다시 기사가 났어요. 전 아나운서 상간 소송으로 위자료 판결. 법원 혼인 파탄의 주요 원인. 이름은 익명 처리됐지만 사진은 흐릿하게 남아 나였어요. 인터넷에는 댓글이 달렸어요. 꼴 좋다. 죗값 치러라. 방송할 땐 고상한 척 하더니 결국은 눈을 감았어요. 모든 게 예상된 반응이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아팠어요. 하지만 달라진 게 하나 있었어요. 이번엔 울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그 모든 걸 받아들였어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고 그걸 인정하는 데까지 참 오래 걸렸네요. 하지만 이제는 벌을 받았으니 그 벌 위에서 다시 살아야 할 이유도 생기겠죠.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었어요. 눈앞이 흐려졌고 머릿속은 멍했어요. 그 시간은 오후 3시였고 예전 같으면 요가복을 챙겨 들고 있었을 시간. 하지만 지금 내 옆엔 가방도 휴대폰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괜찮으세요? 지나가던 사람이 말을 걸었고 나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어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잠깐 어지러움이 밀려왔고 시야가 흐려지다가 모든 게 깜깜해졌어요. 응급실로 실려갔고 의사는 탈진과 스트레스라고 말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여기까지가 끝일까?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일까? 그때 문득 딸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어요. 작고 동그란 얼굴, 손에 쥐고 있던 곰인형, 그리고 엄마 사랑해 하던 목소리.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세상이 무너진 것보다 그 아이의 기억이 사라질까봐 무서웠어요. 며칠 뒤 퇴원한 나는 조용히 강남 어느 거리에 섰어요. 예전에 갔던 요가센터 근처 그 작은 골목 앞에서 잠시 멈춰 섰어요. 다 문이 닫혀 있었고 그 시절의 그림자는 하나도 없었어요. 나는 그 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어요. 발밑엔 벚꽃잎이 흩날렸고 햇살은 참 따뜻했어요. 그날 오후 근처 카페 창가에 앉아 있는 한 가족을 봤어요. 남자와 어린 여자아이. 딸이 케이크를 자르며 말했어요. 아빠, 초코 맛이 제일 맛있어. 우리 딸 많이 먹어. 그 목소리는 남편의 목소리였어요. 딸은 웃고 있었고 남편은 아주 조용히 하지만 따뜻한 눈으로 그 아이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나는 창 너머 그 풍경을 바라보다 조용히 뒤돌아서 걸었어요. 이제는 그 시간에 함께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왠지 모르게 안심이 됐어요. 그 둘의 오후 3시는 다시 평화로워졌구나. 비로소 제자리로 돌아갔구나. 나는 폐허 속에 앉아 있었지만 그 오후의 평화로움만큼은 다시 돌아왔다는 걸 알았어요. 다만 그 자리에 내가 없을 뿐이었어요.